오늘도 최근 정치권 흐름을 각 당을 대표하는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바르게 살자. 바른정당의 홍철호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고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착점을 향하는 탄핵 정국 관련 영상을 보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안팎에 따르면 이정미 소장 등 재판관들은 휴일인 오늘도 청사로 출근을 했고 또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최종 변론 기일 대비한 상황을 총점검했다고 합니다. 내일 있을 헌재 최후 변론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각 당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대변인 이야기부터 듣죠. 네, 내일 대통령께서 안 나오시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당은 대통령께서 결정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최종 변론인데 그 전에 대통령께서 한번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입장을 한번 밝히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헌재에서 이런 거죠. 나오게 되면 법 앞에 평등하니까 소추인단으로부터 다 이제 신문도 받고 또 재판관들 신문도 받아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미국의 경우도 클린턴의 경우에 이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 TV를 통해서 한 이런 경우도 있고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꼭 신문 받지 않고 또 본인의 입장을 재판관이나 국민을 향해서 이게 좀 마지막 최후 진술성의 말씀을 할 기회를 만들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신문성 질의응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 한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듣겠습니다. 고용진 대변인의 얘기 듣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소추위원단하고 또 대리인단 변호사들하고 이제 연석회의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추위원단 얘기대로 국회는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했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전 믿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을 가리키는 증거 증인들이 차고도 넘쳤고요. 탄핵 사유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만큼 16차에 걸친 변론, 증인신문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관심사였던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결국은 아까 저녁에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 표명으로 이제 불발이 됐는데요. 네. 저는 충분히 예상을 했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억울함을 항변해 오고 또 불공정을 얘기해 오고 증거에 대해서 부인을 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검의 대면 조사도 가지 않고 또 그전에 검찰 조사도 응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들을 향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이번 내일 최종 변론의 탄핵 재판소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그런 언사들과 또 보여줬던 행동들이 결국은 다 탄핵 심판을 연기하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언론에서 일부 나오는 대로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어떤 소추위원단이나 대리인단의 신문에 여러 가지 많이 곤혹을 치르고 망신당할 것을 우려했다.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바른정당의 홍철호 의원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역대급 변론 배틀이 예상됐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이제
안 나오시는 걸로 최종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싱거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리인단들이 내일은 아마 나름대로 권곤일척의 소추인단하고 재판관들하고 사이에서 맹활약을 아마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이건 어쩌면인데요.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거와 맞물려서 대리인단들, 변호인단들이 총 사퇴하는 그런 방법을 내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측에서 내일 불출석하시는 거에 대한 이유는 뭐 분명히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대리인단만 나가서 또 지금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카드는 뭐 그런 방법이 하나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대리인단의 불출석 총사퇴, 총사퇴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정영기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얘기도 듣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 최후 변론을 아마 그 변호인단 주장에 의하면은 대국민 담화 정도 이런 수준으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퇴장하는 정도인데 그 부분을 이제 재판부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것도 국민들 앞에서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거기에 대한 아마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상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결국은 나오시지 않고 또 그런 신문 과정에서 만약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기존 사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그 부분이 검찰 수사까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대통령께서 이런 정치적인 사법적인 부담 때문에 안 나오실 거는 아마 예상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새롭게 뭐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결단을 해서 안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내일 그러면 최후 변론 기일이 있어가지고 과거 2004년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때는 이제 국회 측 소추위원하고 그 대통령 변호인 측하고 굉장히 치열한 그 법리 공방이 벌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필요성과 탄핵의 부당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졌고 저는 내일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어떤 변호사의 어떤 막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 헌법재판소를 아주 굉장히 부정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내일 실질적으로 최후 변론에 들어가는 부분이 실제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 저는 과연 그럼 정상적으로 내일 최후 변론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아주 자극적이고 막말 뭐 이런 부분 아니면 또 무제한 변론 뭐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최후 변론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그 파행의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적어도 헌재 심판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적에 헌재 심판의 어떤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양측의 변호인단, 소추위원과 변호인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치열한 어떤 법리 논쟁, 변론을 좀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영기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면 지금 뭐 이 나머지 세 분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는 있다. 하지만 혹시 이것이 이 재판을 좀 더 연장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대변인단이 뭐 총사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제한 변론이나 성의 없는 변론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의혹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께서 내일 불출석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리인단 변호인들이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얘기가. 그래서 다수는 그래도 출석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청와대 참모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적으로는 불출석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는 거고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탄핵의 인용과 기각이 결정되지 전인 대통령 신분이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에서도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고 내일 최종 변론 과정에서 있을 일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나온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이렇게 어렵고 혼란할수록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 그리고 헌정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전부 다 사퇴를 하겠다. 일과 사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뭐 바람직하지는 못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대통령 대리인단의 어떤 그런 언행, 정말 내란인 뭐 이런 거 잘못됐지만 왜 그렇게까지 극렬하게 저항하는가를 헌재도 한번 살펴보고 내일 새로운 요청이 있게 된다면 그 요청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법치주의, 헌정 중단 방지 뭐 이런 차원에서 볼 때도 지금까지 광장, 특히 야권에서 이게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 혁명 운운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헌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심입니다. 네. 원래 다른 어떤 잘못이라면 다 3번의 3심의 저기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단심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공무원의 이건 파면 행위와도 같은데 일반 공무원들이 더 어떻게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파면을 당하든 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탄핵이라고 하는 건 한 번으로 딱 끝난다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 결과를 또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법의 6월 9일까지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재판관의 퇴임 때문에 그것도 대법원장은 분명히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논란이 있으니까 예외로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바로 저기 해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니까 그 전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는 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거 이런 식의 어떤 진행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지금 와서 이걸 파국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거듭 말씀드리면 내일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에서 어떤 공정성 차원의 요청을 하게 된다면 헌재가 그 부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고용진 대변인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이건 좀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대통령의 최종 변론 전 헌재 출석은 뭐 헌재에서 강력히 요구한 건 아니에요. 당사자의 출석이 꼭 필수적인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출석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헌재 출석 카드를 주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을 입장을 밝혀달라고 헌재가 요구했었는데 최종 변론일을 그래서 24일에서 27일까지로 연기까지 하면서 그 입장을 기다려왔는데 이제 오늘 늦게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 헌재 출석에 대한 그 뜻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고요. 내일은 이제 양측이 치열하게 변론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과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게 치열하게 변론을 했었고 양측이 그랬는데 지금까지 대통령 측의 그 대리인단은 변론다운 변론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여러 뉴스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접하고 계시지만은 그 특정 대리인의 그런 막말 파동, 그런 소동도 있었고요. 제대로 된 변론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그야말로 국회 소추인단하고 대리인단 측은 충분히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대통령 측도 국민 앞에 설득력 있는 변론, 나름대로 근거 있는 주장 이걸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홍철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6월 9일까지 충분하게 이제 변론받을 만한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재판을 받을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정한 심판의 요청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인 면에서 봤으면 좋은데 일단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내부에서도 이제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은 거는
했을 때 오히려 더 유리했다면 출석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해서 더 할 얘기가 지금까지에 있던 얘기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사실을 소추인단이라든지 재판관들의 질문을 통해서 밝혀졌을 경우까지들 놓고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하신 건데 기간과 관련해서는 그래요. 이 기간이 그 서 변호사님이나 김평호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간을 탓하는 거는 저는 조금 모순이 있다. 왜? 지금 태극기 집회에 그분들이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짧아서 변론 준비 또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지금 아주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거 준비 안 하시고 태극기 집회 나가셔가지고 그 집회 참석자들에게 일방적인 그 본인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 이런 거를 비추어 볼 때는 그것 또한 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혹시 이태규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권을 비롯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승복하자고 하는데 모두 다 거긴 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헌법재판소의 어떤 최후 변론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쪽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그동안의 어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어떤 근거나 정황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심리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반대 어떤 그런 논거들을 제시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 심리, 이 탄핵 심리야말로 가장 준법이나 법치라는 어떤 민주주의 질서가 잘 작동이 돼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엊그저께 이제 물론 이제 탄핵이 만약에 그 기각이 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발언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적어도 가장 법치를 강조하고 준법에 앞장서야 될 어떤 변호인의 입장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야기고요. 더군다나 이분은 제가 봤을 적에는 대한변협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발적 발언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되고 계획적인 발언인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런 부분이 내일 그 최후 변론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3대 1의 입장이라 제가 조금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어떤 원죄가 최순실 사태, 뭐 초래한 이런 죄가 대통령께 일정 부분 분명히 탄핵할 만한 사유냐 아니냐 이거 별개로 그건 별개로 하고 분명히 그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대통령께 일정 부분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중차대한 탄핵 심판을 기한을 정해놓고 한다는 이런 인상을 줬을 때 가뜩이나 그 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점을 한 번쯤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고민 없이 그냥 정해놓고 무조건 언제 전에 한다. 이런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반발하는 그분들 네. 이걸 어떻게 설득을 또 할 것이냐 하는 우리 사회의 숙제가 또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막바지로 좀 접어들고 있는데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하야론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되고 있는 하야설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야론을 띄워서 간보기를 하더니 여론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가 뒤늦게 부인하는 낯뜨거운 광경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란을 더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물론 청와대 측과 친박계 인사들은 하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선을 그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하야론 부분이 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을 긋기도 하고 한국당 안에서도 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해도 그걸 꼼수다. 무슨 공작성 이런 의도로 이렇게 그렇게 보려고 하는 뭐 이런 말이죠. 내 마음 짚어 남의 마음 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 얘기는 분명히 이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이게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났을 때 그 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진영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갔을 때 그 국론의 극단적 분열과 그 혼란 상황, 이거를 걱정하는 건 이 시대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이런 정치적인 해결은 할 수 없는 것인가. 미국의 경우도 닉슨이 결국은 탄핵 최종까지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드 대통령이 또 사임을 했고, 스스로 하야한 이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충정에서 나온 것이지 어떠한 정치 공작적인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야권에서는 이렇게 꼼수라고 하고, 저희 당내에서도 강성 친박들은 100% 기각될 건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또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당사자인 청와대에서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당내에서 일단은 아무튼 조그맣게 정우택 원내대표 멘트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뭐 다시 이렇게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네. 뭐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간보기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네. 네. 우리 정영규 의원님 국론 분열을 우려한 어떤 고입주책이다라는 충정을 저는 믿고 싶은데요. 국민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자료화면에 우리 정우택 대표 나오고 하셨는데, 임명진 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사실상 이미 과거에 했어야 될 하야론, 이미 어떻게 보면 물 건너갔던 하야론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실은 간보기 하신 거죠.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에 대해서 반응이 냉담하고 하니까 지금 다시 집어넣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탄핵 심판일이 이제 정해지고 더 이상 탄핵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저는 대통령 측에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법 처리를 면할 수는 없지만 사법 처리에 대한 어떤 경감 또는 뭐 동정,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마지막이라도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합니다. 보면 현재는 일단 선을 그었지만 그렇습니다. 차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원래 하야라는 것은요, 전제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국민과 또는 정치권이 여러 가지 그 후속 대책을 또 여러 가지 합의도 해보고 하는 것이었는데, 네. 그 시점은 지난 탄핵 전후였어야죠. 국회에서 많은 시간 동안 모든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다가 이제 와서 탄핵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철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야설. 어쨌든 이 탄핵 정국이 초래된 원인은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전에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일종의 신뢰가 있었던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 신뢰가 인정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신뢰는 뭐냐면 원칙, 또 깨끗할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바탕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 과정에서 보면 그 원칙이 자꾸 무너져 가는 것이 이제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까지도 또 이 법치, 보수라는 것은 이제 법치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보수의 그 지켜야 될 가치인데, 이마저도 또 원칙을 또 깬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대통령의 뜻이 아니고,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치사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당의 어떤 그 저변을 좀 더 확대했으면 싶어서 하는 분들의 그 논리가 여기에 스며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오늘도 발표된 것이 78대 15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78%는 평균값이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또 15%는 탄핵 기각돼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묘하게도요,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또 일종의 이제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될 수도 있는 황교안 총리의 지지율, 그렇죠? 그리고 탄핵을 기각했으면 하는 분들의 그 여론,
요것이 15%대 요 안팎에 계속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그래도 보수의 아주 충성 고객들은 그만큼은 있다.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78%라는 수치가 가져오는 엄중함 때문에 하야를 한번 꺼내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어쨌든 저는 이제 의도된 하야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전을 생각해보고 그 반전의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보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당에서는 흘려보고 청와대에서는 부인하는 이거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사실 여론을 떠보기 위한 어떤 정상적인 일반적인 정치권에서는 수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여론이 냉랭하고 식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걷어들일 수 있다고 보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전격적으로 하야를 했을 적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야를 하게 되면 저희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지층들이 더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하야한 대통령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 우리가 꼭 사법 처리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제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향후에 탄핵 이후에 본인의 어떤 수사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속에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전격 사퇴나 이런 부분을 여전히 카드로 쥐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사실 어떻게 요즘 상황을 보면 광화문과 시청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찬반 양론의 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더 심화된다면 더 심화돼서 양쪽의 충돌이 정말 더 고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론이 이렇게 양분이 돼가지고는 나라가 통합도 안 되고 정말 큰일 나겠다. 네.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론 분열을 나 때문에 이런 국론 분열이 일어나는 거를 제가 도저히 양심상 도저히 나라를 생각하면 도저히 제가 이거를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테니까 이 모든 부분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된 통합의 길을 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하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때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꼭 사법 처리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훨씬 더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 전에 이제 서울 도심에선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치권이 가세하고 탄핵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드시 인용하셔야 됩니다. 탄핵 조치는 처음부터 국회에서 엉터리로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박탈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올해 들어 정말 많은 인원들이 모인 어제 대규모 집회에서는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앞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분열을 통합해야 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에서 오히려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분열은 좀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더 계속해서 정 대변인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 또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저부터 신뢰합니다. 물론 촛불 집회에도 보면 아주 우려스러운 면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도 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단두대에서 이렇게 처단하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통진당의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하는 요구가 난무하고 뭐 이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질서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큰 흐름이었다고 믿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험한 언사도 나오지만 제가 듣기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신 분들도 정말 나라가 걱정되고 정말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서 이만큼의 나라를 만들었는가. 근데 이 나라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우국 충정에서 나오셨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 잘못한 부분 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탄핵될 만한 거냐 아니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잘못된 거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다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광장에서 촛불이든 태극기든 간에 좀 성숙된 어떤 그런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차원의 흐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집단의 어떤 뭔가를 저기 하거나 아니면 이걸 정말 어떤 파국이나 일부에서 저기 민중혁명 내지는 여기는 극단적 저항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의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인이라면 여기서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 국민의식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나가서 총동원령 내리고 안 되면 혁명한다고 하고 주말마다 저기 나가가지고 촛불 들고 앉아있거나 또 반대로 저희 당 소속 의원이지만 저는 분명히 뜻을 달리합니다. 지금 저기 나가서 이런 일까지 오게 된 데는 분명히 집권당으로서 집권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저기 나가가지고 본인들의 어찌 보면 정치적인 활로 모색을 위해서 저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언행을 저렇게 하는 거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내일 최종 변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3.1절 날 또 대규모 집회한다고 하잖아요. 네. 내일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든 야든 정치인은 정치권은 광장에서 철수하자.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들은 광장에 나가지 말자. 네. 그 시간에 정말 말로만 그러지 말고 민생이 이뻐.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법안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토론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다면 국민들께서 모처럼 정치인들 좀 잘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 대변인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이 총동원령 내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기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앵커께서 네. 탄핵 찬반이 팽팽하게 뭐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아까 홍철호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대다수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80%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 인용을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야말로 이게 나라냐 하고 탄식할 만큼의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져서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광장으로 나온 것이고 대부분의 우리 정치권도 거기에 호응해서 탄핵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태극기 집회라는 이름으로 이 탄핵 반대 집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태극기 집회는 보수 세력을 또는 보수 정치권을 대변하는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두 분 또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과연 그분들이 보수 세력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위 극우에 가까우신 분들이고 박사모라는 특정한 어떤 성격을 가진 그룹들 중심이 된 것이지 그것은 아니다. 그 규정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것은 네. 마치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처럼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많은 국민들, 뭐 진보 진영을 포함해서 보수 진영에 계신 많은 그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고 계시고 우려하고 계셔요. 저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치권 다 수용할 것이다. 민주당 마찬가지죠. 수용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수용합니다. 다만 그런 탄핵에 대한 그 시민들의 촛불을 든 국민들의 열망을 좀 담아내느라고 우리 민주당과 야권이 그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 어떻게 수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 어디나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날 때까지만이라도 빠지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홍철호 의원님. 국회의원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시간대별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판단이 이제 기준이 바뀌니까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요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이제 촛불 집회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횟수가 많아지고 또 시간이 계속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태극기 집회까지 또 맞불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나는 거기 안 가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민주당에서 들으시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문재인 후보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보세요. 우리 국회의원이 한 300명쯤 되는데요. 촛불이든 태극기든 가시는 분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면은 안 가시는 분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고 여권이 이렇게 궁지에 몰린 상황 하에서도 여론조사라면 30%대 초반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지만 축구로 따지면
지금 상대가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자살골 3골, 자기네가 그냥 자살골 3골 넣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가 잘해서 추가 득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입을 해서 들여다보면 문재인 후보께서, 이 전국 상황을 본인이,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계신 분들,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찌푸릴 수 있는 것이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왜 안 들으시는지, 저분들은 어차피 정권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사회가 좀 변화했으면 좋겠고 하는 분들이 저기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분들은 이를테면 심정적으로 지금 문재인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것이 나중에 가서 다시 국민 대통합하는 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될 것인가를 대통령 유력한 후보라면 왜 그 정도 생각을 못할까 하는 생각을 왜 문재인 후보가 마음을 열어놓고, 그 팀 내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있을 거라고 제가 보는데 왜 그런 면에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 그러면 이 네, 바로 네, 대답을 뭐 듣고 이태규 네.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홍철호 의원님께서 그 광장에 나간 사람은 소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연인원 1,500만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아니 몇 개월 국회의원. 동안. 제가 아까 300명 네네. 국회의원 중에 그랬지, 네네. 거기 오신 분들이 아니고요. 네네. 네. 그러시면 하여튼 그렇게 그건 좀, 많은 인원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탄핵을 요구하고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지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우리 당에 뭐 문재인 후보만 계신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 다 합치면 60%의 지지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우리 역사상, 우리 당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탄핵을 완수하고 정권 교체를 하라는 그 열망을 우리 당에다가 니들이 완수해라고 밀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우리는 잘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78%가 요구하는 정도 수준이면 이미 그 결정이, 대세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다 수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광화문에서 그 덕수궁 앞에서 벌어지는 이 행위나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을 보면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손잡고 가고 시민들과 호응하지 않은 취지로 나가는 것이지, 유불리로 따지자면 홍철호 의원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대선 후보가 거기 광장 안 나가고, 우린 정치권대로 하겠다, 그런 것이 표의 확장이나 이런 거 봐서는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아까 이제 그 문제는 오해가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전체 민주당 후보의 지지도 합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3명 뽑는 거 아니거든요. 1명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앞에 계시니까 그분을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리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예를 들어서 3명을 뽑는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그런 그런데 비유는 왜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래도 네. 지도자, 최고 지도자, 리더가 되고자 하시는 분은 이제는 그 정도는 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그런 유불리의 계산이 아니다. 예, 이 부분은 유불리는 이렇게 제가 하고, 드린 거예요. 이태규 의원님 좀 늦게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사회 통합이 좀 돼야 되는데 정치권이 오히려 이 광장 정치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그 11월, 12월 달에 광화문을 정말 환하게 밝혔던,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줬고, 또 불의에 대항하는 어떤 정의로운 국민의 분노를 표출했던, 사실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광화문 그 촛불 집회라는 부분. 그리고 그 촛불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치권이 잘 수용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광장의 촛불은 사실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다만 그렇다고 이 광장의 촛불이 일상화돼가지고 그것이 일상화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진로를 결정짓고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짓는
그런 방식과 공간으로 자리 잡아서는 그것도 곤란하다. 그것은 이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인도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화문 집회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 다만 거기 가서 제가 볼 적에는 시위를 아주 자극적으로 선동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런 발언하는 것 이런 부분은 자제돼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확하게 승복하겠다.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겠다. 네. 지금 근데 지도자들이 이의를 달지 승복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뒤에다 꼭 이의를 달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저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또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한테 바라는 부분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후에 본인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미래 비전을 가지고 한번 경쟁하는 그런 구도도 저는 광장과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사회로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우리는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어쩌면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한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규 의원님께서 또 앞에 고용진 대변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다 승복할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하고 있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 그것이 끝나고 나서 광장에서도 승복을 할 것이냐 오히려 더 많은 집회 모임자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승복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단서 비슷하게 다는 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나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광장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인들이 좀 지금 특히나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일 최종 변론이 있고 나서 헌재 결정까지 굉장히 여론이 극단적으로 그 이후도 문제지만 그 전에 그런 편가르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진영으로.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시대 정치인이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옹호하고 이런 거 아니고 아까 고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보수가 아니라 극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우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촛불 집회에도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지만 어떤 민주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도 함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촛불 집회에 다수의 분들이 다 그렇다라고 저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태극기 집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를 정말로 걱정하는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쭉 진행되는 거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칫하면 그런 민중혁명의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닌가. 대통령을 단두대로 처단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온 대한민국인데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피땀 흘려서 만든 나라인데 이렇게 갈 수는 없다 하는 이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사실 제가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아주 매번 꼭 참석한 건 아닌데 하여간 대부분 참석했을 적에 지금 이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어떤 민중혁명이라든가 어떤 이석기 석방 투쟁이나 이거는 광화문 참여 민심에 아주 미미한 극소수의 부분이고 사실 거기서 별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극우로 매도하지는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 광화문 촛불 민심에서 그건 굉장히 지극한 거의 의미 없는 어떤 부분이고요. 제가 어떻게 느꼈던 부분은 거기에 참석했었던 부분의 어떤 3분의 1 이상은 사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분한테 그렇게 허탈하게 배신당하고 이런 부분에 분노해서 나왔다.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네, 고용진 대변인. 그런 걱정들은 하시는 건 당연해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서로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 불만을 가지고 대립이 격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민이 보여준 이 시민의식은 대단한 수준이었거든요. 이분들은 당연히 탄핵될 걸로 믿고 있고 희망하고 있죠. 근데 만에 하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해도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적어도 성숙한 문화적 시민의식 속에서 찾아갈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떤 정치인들의 얘기에 따라 좀 오바된 측면이 있어서 혁명 얘기 자꾸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 자체를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길, 정권 교체를 향한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열심히 갈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은 표할 수 있지만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걱정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는 건 지금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닙니까? 탄핵 인용이 됐을 때에 소위 아까 말씀드린 태극기 집회에 계신 분들과 지금까지 헌재 뭐 절차와 뭐 여러 가지 구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계속 그 공정성에 대한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오신 분들의 태도가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홍철 의원님. 보수 또 진보 이렇게 이제 일컬어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양 진영에 계신 분들이 저는 생각하는 건 똑같다고 봅니다. 전부 다 나라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나중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까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해법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주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제 어느 시점에서 끊을 수가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누군가는 촛불 가셔서 유력하신 분이 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오셔서 외침을 안 하셔도 저희가 풀어내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뜻은 저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끝을 내주셨으면 싶고 또 태극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이 페이크 뉴스가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SNS가 이제는 뭐 아이들까지도 다 하는 정도인데요. 어떤 사안이 이와 유사하진 않더라도 급은 다르더라도 발생했을 때 페이크 뉴스 가지고서 이제 광화문광장에 일상처럼 서울시청 앞에 일상처럼 이런 일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가정을 하든 아니면 또 그대로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했을 때 이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정치권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풀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죠.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여러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탄핵 결과, 그 탄핵 심판의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그 심판 이후에는 정말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정말 지금 현재 그동안 잘못된 그 권력의 운영을 어떻게 뜯어고칠 것이고 또 현재 정치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경제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어떤 삶의 문제 또 불공정, 불평등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미래의 콘텐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정치조사들이 나서고 그걸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 잘못되어 있는 그 기초들을 어떻게 새롭게 닦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과 노력 그리고 그것을 향한 어떤 선의의 경쟁 구도 이런 거를 만들었을 적에 저는 이제 국민들도 그런 부분으로 정치권의 어떤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거를 하지 않고 정치권의 이해 결과에 따라서 탄핵 심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든다면 그건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저는 국민들이 더 이상 그런 정치권의 움직임을 저는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뭐 여기에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조기 대선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온 것이 또 개헌이 되겠습니다. 개헌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개헌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입장, 명확한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각 당의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대변인부터 개헌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당은 이제 당내에 개헌특위에서 안을 어느 정도 밑그림 만들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서 일단은 권력구조 중심으로 지금 저희 여당인 저희 당을 비롯해서 야당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개헌안을 지금 냈습니다. 저희도 원래 이제 오늘까지 내려고 하다가 조금 뭐 여러 저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나 뭐 조만간 제 당 안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 안을 낸 세계 정당의 어떤 단일안을 만들어내서 가급적이면 헌재 탄핵 결정 전에 국회 안으로 제적의원 과반수의 안으로 발의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이렇게 3당만이 아니라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소위 이제 친문 세력을 뺀 나머지 의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모임도 가지셨더라고요. 34분의 의원의 모임으로 돼 있는 그런 모임도 했는데 또 근데 친문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도 얼마 전까지는 이 탄핵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있다라고 했고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만 그때 뭐라고 했냐면 경제 민주화와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그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돼도 사당 체제하에서 실질적으로 분권, 연정 이거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 권력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제도로서 아예 그렇게 해놓자.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나도 되면은 여권 인사 중에도 괜찮은 사람은 뽑아서 쓰겠다. 근데 이런 개인의 선의에 의한 이런 거는 역대 역사를 보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로서 분권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개헌이다. 그걸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집권하면은요 실제로 안 합니다. 과거에 봐서. 그래서 안 하고 국민을 저희가 진짜 걱정하는 거는 제왕적 권력도 그렇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을 편을 갈라가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래가지고 지금도 분노를 얘기하는데 그래 분노하자, 심판하자 이런 식의 정치 이루어진다면 결국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 이제 제도로서의 분권적 연정식의 어떤 권력 운영을 할 수 있는 개헌을 지금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아직 개헌안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 논란을 사실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뭐 의원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꼴이 된 게 제도 문제일까요? 사람 문제일까요? 두 개 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제도도 이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개헌을 희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개헌의 내용, 시기, 절차 이런 게 문제입니다. 개헌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과거에도 혁명적 시기에만 전폭적인 개헌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국민들의 뜻이 많이 이 개헌보다는 우선 적폐를 청산해라.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라.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헌이 되려면 정치권의 합의도 있어야 되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87년의 경우에는 독재타도 호언철폐 직선제 개헌 네. 이걸 국민들이 정치권에도 아주 안겨줬어요. 근데 지금의 이번에 혁명의 과정에서는 시민혁명의 과정에서는 우선 정권교체 적폐 청산 이후에 개헌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 후보 중에 문재인 후보도 대선 이후를 얘기하시는 거고 저도 사실은 적극적인 개헌론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선 과연 이런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도 아직 지난한 과정으로 남아있고 또 정치권 내에서도 뭐 4년 중임제냐 아니면 내가 분권연 내가 뭐 책임제냐 이런 걸 가지고도 이론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의 그런 이견이 있는 겁니다. 홍철호 의원님의 얘기도 듣겠습니다. 방향과 시기인데요. 저희 당은 이제 이미 발표했습니다. 방향, 이원 집정부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분권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분권형으로다가 저희는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미 당론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시기는 분명히 대선 전에 해야 된다. 지금까지 경우를 비춰볼 때 대선 후에 보자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이번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패단이 중앙으로 권력이 모두 몰리는 거에 대한 패단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바른정당에서는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못 살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 19대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여야가 합의가 잘 되는 법안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딱 여당이 욕먹기 좋은 거는 합의가 잘 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든지 아니면 담배값을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합의가 딱딱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신 이제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든지 하는 것에서는 이견이 있어요. 서로 이해 집단들이 틀리고 지지계층이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개헌의 방향이 협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개헌을 통해서도 잡아줘야 된다. 근데 그것은 이원 집정해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눠줬을 때 그래도 제도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국민의당은 이미 이제 국민의당 개헌특위 위원들이 중심에서 만든 그러니까 6년 단임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죠. 그러니까 이원 정부제 성격을 강하게 갖는 그런 그 개헌 시안을 의총을 통해서 의총의 토론을 통해 이미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헌안의 어떤 발효 시점을 2020년 21대 총선과 같이 동시하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투표를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같이 하자.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현행 제도대로 하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그런 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 이런 안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 3당, 지금 민주당을 뺀 다른 당과 같이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빨리 발의를 좀 했으면 하는 이런 이제 입장을 좀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촛불 민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체적 어떤 그 적폐들을 청산하자 이런 분들을 다 주장하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의 어떤 적폐를 청산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아까 우리 홍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권력 집중된 이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빨리 끝내는 거, 이 부분이 제가 할 때는 우리 권력을 바로잡고 그 권력이 바로 숨으로 해서 사회의 모든 부분이 올바르게 쓴다. 이런 측면에서 개헌에서 어떻게 권력형 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지금 적절하다. 그리고 이미 이 개헌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18대, 19대에서 국회 자문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고, 또 이번에 저도 개헌특위 위원입니다만 개헌특위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듣고 토론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개헌을 뒤로 미루거나 이런 어떤 이유도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촛불 민심과 같이 새로운 어떤 우리가 미래를 가기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빨리 서둘러서 개헌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이 부분이 저는 맞아떨어진다. 이 부분을 부인할 어떤 명분이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개헌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